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인드 브릿지와 같이 지대너벳이 콜라보로 해서 인문학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편하게 했어요. 그죠? 장소나 아니면은 진행하는 거나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편하게. 이것도 지금 다 마인드 브릿지에서 아주 멋있죠, 여러분?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왠지 아시겠죠? 아마 들어오시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작은 옷을 입고 왔을까? 왜 몸에 맞는 걸 입고 왔는가? 어쨌든 저희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걸로.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제 쉬셨죠? 여기 좀 덥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추울 줄 알고 한 팩을 준비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안 뜯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기 뒤에 가서 저희가 그 1부 때 했었던 것들 우리 이런 얘기들 했었어야 됐다 2부 때 어떤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실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몰래 말씀을 드리자면 최세양님이 자신의 왼쪽이 멋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른쪽밖에 안 나온다. 진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앉으라고 하는데도 굳이 옆으로 앉으시겠다고. 목에 다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았죠?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1부에서는 사례를 먼저 봤어요. 현대미술 사례를 봤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근대성에 대한 얘기를 근대성의 개념 3가지 짚어주셨죠? 근대성이라는 그 방변분량을 정말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성중심주의, 이분법, 계몽주의 거기까지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희들을 다 바른 걸로 아마 1부가 끝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개념에 대해서 이것도 깡 선생께서 준비해주시죠. 저희가 할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되게 억제하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붙으려고 지금.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저희 막 끼어들고 막 했었는데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끼어들기 시작하면 또 한 30분 갈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빨리 좀 스피디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앞에 다뤘던 근대의 어떤 주류적인 사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뭔가 대안을 찾는 모든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정말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크게 이것도 키워드를 3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거대 담론에 대한 거부, 두 번째는 반이성 중심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해체 혹은 탈중심화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개념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거대 담론을 거부한다는 건데 거대 담론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거대 담론이라는 거는 현대 철학자 중에 이름이 참 그런데 리오타르, 이름이 좀 귀엽죠. 리오타르라는 철학자가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책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과거에 근대에 활약했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대 담론을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 학자들은 이성적인 탐구 혹은 노력을 통해서 세상 만사를 한 방에 한 큐에 다 설명할 수 있는 통일적인 원리라든가 통일적인 어떤 법칙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원리나 법칙을 바탕으로 사회 진보라든가 인간 해방 같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죠. 근대 이런 어떤 거대 담론의 사례 뭐가 있을까요? 막시즘. 그렇죠. 경제는 하부 구조로 그렇습니다. 문화, 역사, 정치, 철학 모든 상부적 구조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관통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역사 법칙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발견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때 사람들. 이거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가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거나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그 내부의 모순 때문에 무너져서 앞으로 김일성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든가 죄송합니다. 공산주의 세상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했죠. 언제쯤 김일성이야? 옛날인가요? 어쨌든 뿐만 아니라 뭐 헤겔 같은 철학자도 이때 당시에 정말 인기 있었던 철학자인데 저는 그렇죠. 헤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책은 진짜 못 읽겠어요. 항상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책 이름도 정신현상학. 정신현상학. 이상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헤겔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헤겔에 따르면 모든 어떤 정신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세계 정신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놈이야. 큰 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정신이 갖고 있는 이성이 스스로 변증법적인 운동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실현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어떤 우연적인 요소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를 주거하는 거대한 이성적인 법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변증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다 한 큐에 꽂으려고 하는 거야. 한 큐에 다 꽂으려고. 변증법이라는 걸로 인간의 역사 발전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주의 운행 원리 또 하나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거대 담론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있지? 뉴턴, F는 MA. 이걸로 한 큐로 다 꽂는 거 아닌가? 네, 일단 아까도 F는 MA가 나왔는데 가장 유명한 식이 E는 MC 제곱이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유명한 식이 F는 MA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턴이 얘기했었던 A는 그 델타 T분의 델타 MV가 되는 거고 네. 그걸 이제 그 A로 표현하는 거죠. 가속도로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 오케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적분을 만들어내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프로이트가 꿈에서을 얘기하면서 뭐든지 이제 내적인 어떤 욕망의 분출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혹은 무의식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하나의 메타담론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대마다 사상적인 유행이 있는데 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딱 유명한 학자들이 내세워서 이거 하나로 이 세상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거대 담론이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대 담론이면 거대 담론일수록 그 원리는 아주 단순 명쾌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원리면 작은 원리일수록 거대 담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좋다고 봤겠죠. 네. 단순하게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사회 진화론 같은 거죠. 그렇죠. 사회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타이밍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었고 이야기 나왔을 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열었었던 것이 사실 마르크스랑 니체랑 지금 프로이트였잖아요. 네. 근데 마르크스랑 프로이트가 오히려 거대 담론을 주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어쨌든,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 조건이라는 책에서 리오타르가 정리할 때, 근대를 끝내고 이제 탈근대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는 인물로서 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첫 번째가 이제 마르크스, 그 다음에 프로이트, 니체이거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뭘 무너뜨렸냐면은 근대 이성적 주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대의 상징은 뭐냐면은 이성을 갖고 있는 서구적 주체인 거예요. 남성 그렇습니다. 주체.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인간의 보편성을 갖고 있는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게 데카르트 아니겠습니까? 예.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근대를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세워준 거야. 생각하는 주체라는 그 인물, 그게 근대를 상징했었는데 그걸 이제 붕괴시키는 작업을 했죠. 마르크스랑 니체랑 프로이트가 야, 그렇게 이성적인 주체라는 건 허구야,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걸 이제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근대를 비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가 되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거대 담론을 사용한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예. 대답이 되셨습니까? 이게 경계선상에서 서 있어서 그런 것 그쵸. 같아요. 그런 측면도 니체랑 있죠. 마르크스랑 프로이트가 지금 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거냐면 근대성이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게 이성중심주의니까 이성중심주의로 하면서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기술적 진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도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비판하고 나섰던 사람이 마르크스여서 이 사람이 새롭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열었다 시초로 서게 되고, 두 번째 프로이트도 이제 메타담론을 제시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 이성 중심적으로 인간 파악하지만 인간은 뭐가 있냐면 이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무의식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간을 이해하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던을 공격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사람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공격하는 지점은 근대성인데 둘 다 무슨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성을 공격하고서 자기들이 세우는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통한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자기들도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생각하는 내가 이성적인, 이성의 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없애나가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를 사유하는 힘으로부터 찾았는데 그 네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식 때문이다 라는 걸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프로이트가 세상의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생각들을 무의식으로 집어넣고 혹은 욕구로 해석을 했어 라고 해갖고 이제 메타담론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들은 이런 거대 담론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근대에 있었던 학자들, 사상가들이 어떤 다양성 속에서 통일적인 하나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 다양성들을 하나로 환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탐구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인간 해방, 사회의 진보, 역사 발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근대인들이 놓쳤던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가정 공동체, 여성들의 문제 같이 어떤 근대 사회에서는 약간 주변부로 밀려났던 작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고 합의된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다양한 이질적인 견해가 공존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교과서를 하지마.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다양하게 펼쳐주는 것이 더 건강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식의 관점에서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한 큐에 모든 걸 설명해버리려는 거대 담론을 거부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적했던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철저한 거부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성 사용이 무조건 나쁜 거고 원천적으로 다 그만둬야 돼.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오직 이성만이 진리 탐구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고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이렇게 갈렸는데 이런 어떤 이성을 하나의 어떤 센터로 세워서 이것만 우대하는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오직 이성적인 사유만이 곧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동일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깨부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이게 깨지느냐.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 논의 같은 거죠. 인간은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어두컴컴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무의식의 영역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 라는 걸 밝혀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과연 이성적인 존재인가 이 환상 자체가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최 사장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현상학자들, 해석학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현상학 하세요. 이 사람들의 기본 모토는 뭐냐면 근대에서 내세웠던 어떤 이성 중심주의적인 인식의 방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성만 가지고는 세상의 총체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한번 다뤄봐야겠지만 어떤 현상학적 환원이다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성이 놓쳤던 어떤 다른 요소들을 갖다가 포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반이성 중심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판별하는 준거는 딱 하나였어요. 이성, 합리성 이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론적인 사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에 따르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하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중심의 어떤 획일적인 가치 체계를 거부하고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다양한 차이에 어떤 위계를 부여하거나 시비를 가리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나 이성중심주의의 좀 극한에 있고 학문 자체가 그런 학문이 논리학이라든가 과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종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과학 자체도 좋아하지 않았겠네요. 과학적 방법론을 공격했을 것이고
아니 이거 의도적으로 사실 과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과학이 중요하다는 거는 과학이 제일 중요한 학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과학이잖아요. 사실 그 전에 중세 시대에선 다 신이 만든 거고 신의 원리였어라고 했던 것을 그렇지 않아. 우리 자연은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야라고 만들어내면서 그 과학적 방법론이 대두가 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로 이제 산업혁명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과학적 방법론 자체를 이제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싫어했다고 뭐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과학자한테 어렸을 때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학을 없어져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론으로 인식 가능한 영역이 있는 거라고 아마 인정을 해줄 겁니다. 대부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두드러 맞아가지고 악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들 맞아서 비커로 맞아가지고 대부분 제가 이해하는 많은 학자들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 부분이 있겠지만 왜 과학적인 어떤 실증주의적인 방법론 양적으로 대상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측량할 수 있는 그걸 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도 인간의 대화를 나누고 이 정도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설문조사 같은 걸 시키죠. 즉 인간의 심리를 양적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측정된 점수들 간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그것만이 참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설문지와 수학적 계산 갖고는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죠. 쉽게 얘기해서 뭐 그거지. 틀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안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근대에서는 과학이 진리의 왕자를 차지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같은 시민들인데 왜 과학만을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도 왜 과학만을 가르치고 과학적 그렇지. 방법론만이 옳은 것처럼 왜 하냐. 점성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토론은 조금 이따가 예. 이게 준비되어 있죠. 이따 토론에서. 네.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최 사장님이 늘상 주장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점성술이요? 아니, 점성술을 배워라? 그 과학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이고 과학이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과학 만능주의.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정리를 해보죠. 네. 네네. 일단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메타 담론에 대한 거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는 반이성주의. 반이성주의라는 건 이성주의에 대한 반대. 예, 그래서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대고 그 결과물로서 어떤 다원주의인 거죠. 네. 마지막은 이제 해체 혹은 탈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한 2시간 넘게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해체. 다 하려면 막 데리다, 라칸 이런 이상한 철학들도 푸코까지 나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결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좀 후려치듯이 얘기를 할 테고 관심 있으시면 직접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해체 혹은 탈중심주의를 중요한 키워드로 잡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유명한 학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주장이 뭐냐면 기존의 지적인 혹은 정치 사회적인 권위의 중심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해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셔서 없애려고 하죠. 얘가 3명이 있는데 이거 다 하면 힘들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그 해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법론인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이제 모더니즘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모더니즘을 비판해야지. 근데 그 방법론으로 뭘 채용할 것인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할 수 있지? 근데 그 비판을 논문을 써가지고 비판해 보는 거야. 첫 번째 모더니즘의 문제점, 두 번째 그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 중심주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성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가? 해체였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성주의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성주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물을 세웠을 거 아니야? 네. 그 담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골격 중에서 몇 개를 눌러보니 그걸 통해 가지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작업. 그걸 해체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천재적인 비유를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철학자들 데리다라든가 뭐 푸코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데리다 같은 학자들도 플라톤이나 고전 철학적인 문헌들을 갖다가 다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선배 철학자들이 썼던 용어들이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실체, 본질, 이성, 주체와 객체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데리다의 핵심적인 논변은 이겁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은 그런 어떤 개념에 1대1로 대응하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얘기해왔었는데 근데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 개념에 대응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의 의미는 그 다음 단어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읽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가 계속해서 고정불변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차연 뭐 이런 개념을 쓰긴 씁니다. 아주 강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먼저 정리한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세 가지 말씀하신 거죠. 포스트 모던을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거대 담론에 대한 비판. 두 번째는 반이성주의. 네. 세 번째는 해체. 그렇죠. 세 가지였던 네, 거죠. 해체 전략. 그런데 해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 말고 하나의 접근 방식이 더 있어요. 언어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포스트 모던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한 1분 30초 안에 끝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소시르는 그냥 언어학자였어, 소시르. 그러다가 이제 보통의 언어학자들은 시간 순서대로 언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소시르가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는 없겠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언어를 역사성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시계 보니까 내가 급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소시르가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구조주의라는 것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구조주의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구조주의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구조주의의 반대말은 실존주의라는 건데 둘 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의미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의 차이가 있어요.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미가 어디 있어? 인간 개인한테 있지. 개인한테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야. 물병이든 책상이든 인간이든 그 개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 의미를 갖고 있지. 그게 실존주의였어요. 구조주의는 뭐였냐면은 의미는 그렇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의미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대한 체계. 두 번째로는 개체들의 차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체계와 차이가 의미를 발현시킨다. 우리가 사과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과일이라고 하는 전체 체계와 두 번째, 바나나와 다름, 수박과는 다름이라는 그 차이가 사과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는 겁니다. 구조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과의 의미가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사과의 의미는 뭐냐? 과일이라는 체계 안에서 바나나와 다름이었잖아? 바나나의 의미는 뭔데? 수박과 다름. 그럼 수박의 의미는 뭐야? 이거는 뭐 포도와 다름. 실제로는 의미가 규정이 안 되고 의미가 막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가 규정이 안 된다. 언어라는 건 규정이 안 돼. 라는 게 이제 후기 구조주의였던 거예요. 소시르에서부터 구조주의,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가 나왔지. 후기 구조주의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의미가 규정되지 않는다. 언어가 규정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규정되지 않아. 왜냐면은 왜 충격적이냐면은 인간의 이성이 기반으로 하는 건 언어였잖아. 네. 인간은 이성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규정된 언어들을 사용했었는데 후기 구조주의가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어휘가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언어를 뒤흔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간 주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묶어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라고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접근하는 거는 이런 걸 접근하는 거지. 첫 번째, 언어의 불완전성. 언어라는 건 규정되지 않는다. 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차연이었던 거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주체라는 게 허구다. 그런 주체 없어. 언어가 규정되지 않고 논리, 로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사실 됐다는 거죠. 예. 그 뭐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왔었던 어떤 같이 모였던 노동자들이 있었고
혹은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런 단어들 혹은 그런 이게 생각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의라는 사실은 다 달라. 어휘가 다르지, 그지? 네. 그리고 그 정의를 말하는 그 주체, 자본과 노동자라는 그 주체가 의미가 불완전한 거야. 그게 객관적이고 하나여야지만 우리가 이제 합리주의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네. 언어도 없고 주체도 없다. 네, 그래서 뭐 결론만 얘기 드리면 근대에서 얘기했던 어떤 주체 개념 혹은 이성의 개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뜯겨 나가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면 한 방에 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어떤 통일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대 서사는 거부한다. 이 사람들은. 둘째, 획일적인 이성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다원주의적인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철학이나 정치 사회 중심부에 있었던 어떤 권위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그게 왜 허구적인지를 폭로하는 작업에 굉장히 몰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작업. 네. 메타담론 거부, 반이성 중심주의, 그 다음에 해체. 세 가지의 특징을 한다. 사실 이게 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있었고 행복하게 사람들이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면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있었겠지 문제가.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도인이 준비했는데 김도인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잡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설명도 했고 언어학적 설명도 사실 한 거거든요. 후기 구조주의에서부터 발현됐다. 역사적으로 사실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런 담론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문제가 정말로 있었으니까.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죠. 네. 딱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단 모더니즘을 까고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만 보면 되죠. 모더니즘이랑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적 맥락만 보면 되거든요. 모더니즘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설명했던 이성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이 비판하긴 했지만 왜 역사적으로 발생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사회가 너무 신중심 사회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운영되고 있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암흑기라고 명명될 만큼 신중심의 사고관이 인간 세계를 폭력적으로 마치 대홍수로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전쟁으로 이제 치달으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는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이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돼 했을 때 신에다가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 보자 라고 했었던 게 15세기에서 16세기, 넓게 잡으시면 14세기부터 잡기도 하는데 르네상스 시기가 이제 발현되게 돼요. 이성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거를 끄집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한번 세상을 읽어나가 보자 했었던 게 인간 중심적으로 발현된 르네상스 시기예요. 르네상스 시기가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역사나 예술 문화 쪽으로도 발현됐지만 인간의 이성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아가기 때문에 과학이나 수학적인 진보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향유하는 것들 산업사회의 진보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오랜 시간 지나보다 보니까 17세기 말이 지나가면서 거의 19세기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20세기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은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나치의 인종대학살 그리고 산업혁명이 극대화되면서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마르크스가 비판할 당시에 사회적인 모순들, 계급 갈등이나 아니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중심적으로 자연을 개척하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누렸지만 반대급부로 자연의 극도의 파괴를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성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세상을 읽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 하는 행동이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인종을 학살하던가 유럽들이 이제 약소국들에 침입해가지고는 여기 삥 뜯어오는 것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인간이 실제로 자기의 운명도 위태롭게 된 상황을 목도하면서 다시 반성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게 20세기부터 이루어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게 발생하게 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빵 터졌다라고 보통 학계에서 명칭하는 것들이 68 프랑스 대혁명이거든요. 프랑스 문화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68년도에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책에서만 배웠고 언론에서 확인할 당시에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미국의 베트남전을 비판하면서 이제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붐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를 68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분기점이라고 봐요. 68혁명. 네네. 그로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문화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히피 문화, 중심 문화 거부하겠다. 정치적으로는 냉전 체제 거부, 전쟁 반대.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약소한 사람들에 대한 권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의식이 발전되면서 노동당 같은 것들도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환경 포획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린피스와 같은 운동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환경을 우리 유기체적인 관계성에서 바라보자 이런 역사적 흐름도 발견되게 돼요. 녹색당 같은 것들도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정치 어떤 당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당이 있다는 정치적인 당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이런 네. 게 촉발될 수 있었던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네네. 그 68혁명. 그 68혁명 자체가 그 뭐 정부 주도 교과서를 반대하는 그런 거였습니까? 네, 이게 근데 그 진짜로 그랬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발생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드골 그 정부 당시에 교육과정을 통합하려고 하면서 이걸 반발하면서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네. 또 그 시점이랑 맞물려서 베트남 찬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게 막 그냥 엉켜있듯이 막 촉발되게 돼요. 교육과정을 사건들이. 통합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냥 무언가 하지마.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들에 반대한 거죠. 그때 네네네, 실제로 그 맞아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뭐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8혁명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한국에서는 뭐 가르치지도 않고 낯설기도 한 거야. 근데 68혁명 당시 처음에는 권위적인 학교에 대한 저항으로서 맞아요. 일어났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동의하기 시작한 거지. 그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 자체에서 권위적인 사회 전체에 대한 저항이 주요 내용이 됐던 거죠. 네. 한국에서 왜 배우지 않는지 왠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지 드는 것 마. 같아요. 인류혁명 뭐 이런 게 네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게 된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상황만 보면 저희는 이제 결론부에 서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나아간 과정이어서 근대성을 옹호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연결해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그 역사적 맥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68혁명이 계기가 된 건 맞고 그 이후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움직임들이 되게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처음 봤던 그 충격적인 예술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된 어떤 토대 같은 것들도 사실 다 이런 어떤 사회 진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라든가 기존의 전통에 반성하고 도전하려는 분위기 이런 거를 연결이 된 것 같고 사실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여성 참정권 운동 이건 또 다 연결이 되죠, 사실. 네네. 네. 하나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워야 한다. 네. 라든가 뭐 이렇게 살아있는 시체는 이상하네요. 시체를 전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고 어떤 좀 아름다운 형태 아니면 어떤 프레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그걸 규정 짓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네네. 하겠다? 내 마음이 맞나요?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예술이니까 예술가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예술이다. 이런 것들. 기존의 어떤 그 체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를 붕괴하고 싶어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체시키려는 작업들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예술을 지금 이제 68혁명과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술은 항상 너무 빨리 가. 예. 그 예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따라가고 그 뒤를 이제 철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졸졸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갔어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아까 전에 그 작품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걸 왜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아까 전에 있잖아. 주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것도 없고 사회적 정의나 아니면 보수 진보에 대한 담론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자본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68혁명과 연결시켜서 현대의 미술을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본격적인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기반으로 같이 토론하고 싶은데 저희가 녹음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4명이서 대신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대성과 탈근대성,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하나의 일탈이냐, 아니면은 근대성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이냐. 그게 사실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유행은 지났습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복고 드라마가 유행인데, 우리도 사실 복고적인 이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90년대 초반에 유행했었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토론 주제, 포스트 모던은 무엇인가? 근대의 대안이냐, 아니면 하나의 일탈이냐?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포스트 모던의 지위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시대의 역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하나의 일탈이라고 보는 거는 아니야. 근대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끝이야. 우리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잠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서 포스트 모던이 잠깐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실이 누가 봐도 어떤 대답을 할지 명확한 독실이한테 물어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포스트 모던 대안입니까? 일탈입니까? 사실 저희가 그 자리를 이렇게 네. 이쪽에 앉으려고 했어요. 이쪽 끝에 있는 사람과 이쪽 끝에 있는 사람에서 제가 이쪽에 앉으려고 했었거든요. 전 당연히 일탈이라고 보고 합리주의, 그러니까 근대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제 미묘한 뉘앙스로 안 좋은 게 지금 있기 때문에 합리주의라고 바꾸자면 합리주의가 사실 정확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합리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주의나 이성중심주의가 네, 이성중심주의. 제대로 된 길인 거야. 네. 그죠? 그리고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보완이 거죠.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 네. 깡 선생은? 저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되게 양면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는 되게 싫어했어요. 뭐 이런 헛소리들을 계속하냐. 왜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철학과 가면 이걸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데리다 이런 걸. 얼마나 짜증나니까. 근데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결론적인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체하겠다. 전통의 권위 이런 걸 무너뜨리겠다 해서 하는데 그럼 그 다음이 뭐냐고 했을 때 사실 뭔가 뚜렷한 대안이라든가 어떤 일관된 체계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말장난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알게 나가게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어떤 근대적인 폭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TV만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폭력성들이 교과서를 하나로 뭉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물론 이거를 다 근대적인 기획이랑 갖다 붙이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 비약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정신을 곰곰이 따져보다 보면 어떤 이성중심주의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유, 계몽주의 이런 거랑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유가 좀 더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김도희는? 저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하나의 일탈 과정이라고 봐요. 네네. 왜? 왜 저만 근거를. 그럼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궁금해가지고. 왜 나만 물어? 좀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뭐, 토론 시작하는 건가요? 제 입장 밝힌 다음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포스트 모던이 끝이다.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포스트 모던이고 그 이후에는 없고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은 선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이 이제 끝인 거야.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대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근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중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대에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저희한테 이제 민감한 질문들을 최 사장님이 던져주시고서 본인이 대답하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비판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끝과 끝이 누구냐면은 독실이가 끝에 있는 거예요. 독실이가 이성의 끝에 있는 거고 근대의 끝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탈근대의 끝에 있는 거고 저랑 가까이 있는 게 깡 선생인 거야. 최 사장, 깡 선생, 김도인, 독실이 이렇게 순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근대와 탈근대 편에 서 있는 거죠. 김도인 얘기 한번 더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포스트 모던은 그냥 일탈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이걸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근대성을 옹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너무 충격적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들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맞춰 설명해보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더니즘이 뭘 거냐면 어떤 체계나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면 내 인생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살 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한 모더니즘이 무너질 때가 어떠냐면 내 중심적인 가치관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폭력적으로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너 기준은 틀렸고 내 기준을 따라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생되게 되는데 그럼 개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가치관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제가 사전에 합의되어 있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세 분의 표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 그래서 제가 명상을 좋아하니까 명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심리적인 장애가 일어나거나 저희가 뭐 어떤 고통스러운 거를 느낄 때 어떤 거 있냐면 항상 자기 삶을 일관된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삶은 어떻게 성공해야 돼? 남보다 더 뭐 좋은 평소에 살아야 돼? 아니면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관을 내가 삶에서 실현해야 돼? 라는 기준으로 내 삶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를 획일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가치관이 문제였어. 그래서 가치관을 버리고 방탕하게 살아보자. 마약도 좀 해보고 그냥 여기 뭐 동성혼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되게 난잡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가치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다시 올 거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찾게 될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세계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이성중심주의가 문제였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거를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감성 중심적인 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니면 여성의 인권을 한번 살려보자. 아니면 환경을 유기체적으로 바라보자. 그러면서 무슨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인류가 그 다음에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다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더니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 공격할 때가 너는 이론성,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거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모더니즘을 제가 긍정하는 건 뭐냐면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서 드러나는 다양성을 긍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모더니즘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단 비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리 얘기하지만 보편적 가치관은 없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마음대로 시도할 수 있게 내버려둬 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안 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차 세계대전이 문제다라고 하면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엄청난 이성적인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나 시도를 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할 거예요. 이거는 붕괴나 회의적인 의심 아니면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다시 모더니즘으로 복귀하는 거지 모더니즘을 완전히 제거하고 너는 꺼져버려라 라고 한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개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모더니즘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라는 거야.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경험하고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의 옳은 방향, 네. 옳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네네. 10대의 방황 같은 거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왜 그런 규범들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좀 더 성숙해질 거라는 거죠. 나이 좀 더 네네. 먹어봐라. 근데 반드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해체 과정이 필요한데 개인으로 보든 세계사적으로 보든 이게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아니면 보편적인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근거하지 않으면 정말 폭력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겪어봐야만 했었던. 네네. 모더니즘이 폭력성으로 가는 거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편 진리가 있어서 폭력적인 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을 진리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게 폭력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그 진리가 있으면 이거는 모든 가정마다 다르게 드러날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정도 있고 부모님이 자유방임적으로 자식을 기르는 가정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를 되게 엄격하게 훈육하는 가정도 있고 근데 어떤 특정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방식을 따라 이러면 이게 폭력적인 거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이게 보편적 진리로서 있다라는 규정 자체가 폭력적인 게 아니라고 봐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강 선생이 비판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김도희님 입장 같은 경우는 어떤 올바른 규범적인 측면들을 갖다가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래도 이성적인 부분의 역할이 포기할 수 없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질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모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보편이 존재한다는 거죠. 보편선이 존재한다. 네네. 부모님의 사랑, 예를 들어 부모님 사랑 그러면은 그거는 보편인 거야.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겠죠. 김도희처럼 빠따 맞으면서 잘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있는 거다. 네네.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 어떤 진리나 규범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사는 다양한 삶의 양태나 모습들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 최 사장님의 가정 같은 경우 너무 엄격한 훈육이다. 그리고 저의 가정은 아예 자유방임이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의 훈육 방식이 더 옳은 거라고 저희가 합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자식의 사랑이란 보편적인 진리관을 저희가 정초할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경험적인 거는 저희가 합의하면서 배우는 노력의 과정이 수반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일단 보편 진리를 깨부시기 때문에 우리는 훈육할 테니까 너희는 방임하고 서로 그냥 터치하지 않고 각자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터치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터치하기 시작해가지고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기 시작하면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터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네. 오히려 좀 그냥 매를 종아리를 때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는 얘를 사랑하는 마음에 훈육하는 거라고 막 주먹으로 막 얼굴을 막 때려. 네. 근데 이건 우리 가정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인 거잖아. 건들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극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랑 같은 편에 있는 강 선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 좀 해봐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입장들 가운데 서양에서도 이런 철학자들이 있어요. 하버마스 같은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근대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서구 이성 자체의 원천적인 결함이 아니고 이 이성을 갖다가 좀 잘못 쓴 거다.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너무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잘못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몽주의의 서구적인 기획은 시작도 안 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오히려 합리성 혹은 비판적인 이성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살려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서구 근대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거든요. 별명이 마지막 근대주의자. 예. 근대를 막 살려내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맥락과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도희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 같은 반항안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올바른 것이고 뭐가 아닌 것인지 그 규범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는 거죠. 영상을 하신 분이 결정해야 합니까? 과학자가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육아 전문가도 있을 테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규범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 규범을 어떤 하나의 통일된 규범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그리고 과정에서. 항상 그걸 결정하는 건 마지막에 누가 되느냐? 권력 집단이 된다니까. 정부가 되거나 국가가 되거나 종교가 되거나. 항상 단일 진리는 이거는 분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진리와 권력, 진리와 폭력이라는 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의 같은 동전의 양면인 거야. 진리가 발생하면 항상 폭력과 아니면은 권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도 강 선생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 정하냐는 거야. 보편적인 사람.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폭력적인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대전 2번이나 있었었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터진 게 2차 세계대전이고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했던 연합군이 키운 것도 있어요.
히틀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당시에 제가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어? 그리고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터진 거거든요. 그럼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합리주의적인 관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선이 존재한다로 가게 되면 분명히 3차, 4차, 5차 세계대전은 계속 터질 거다. 인간의 이성은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폭력이라는 게 꼭 역사적으로 거대하게 볼 필요도 없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종교인이 있어요. 신앙심이 너무 강렬하신 분인 거야. 그분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일단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폭력인 거야.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으면 폭력을 저지르죠. 어떻게 저지르지? 잔소리를 하죠. 그렇지. 내 진리관을 타인한테 주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리의 속성 자체가 보편성이잖아. 나만 진리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보편적인 진리가 돼야 되는 거지, 항상. 그러다 보니까 항상 폭력으로 끝난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전도하잖아요. 네. 이거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이게 너무 이제 극딜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관에 대한 믿음, 그건 항상 개인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폭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그 세계대전이 꼭 모더니즘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했었던 걸 동일하게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반이성주의와 회의주의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회의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 반복론 혹은 합리주의가 맞다고 보는데 회의주의적 합리주의면 충분하다. 공통선과 보편선은 존재해요.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살짝 발을 얹어놓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사상을 쌓아나가고 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종교인이 내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알아냈어. 알아낸 거라고 확신해. 근데 혹시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옆 사람에게 그것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와 그런데 이제 다원주의가 되게 되면은 너는 그게 신에 도달한 방법을 생각하겠지. 근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뭐 전혀 다른 종류의 신, 뭐 죽음이 신이라고 생각해. 뭐 나는 고양이가 신이라고 생각해. 뭐 빛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겠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한다면 회의주의와 다원주의가 뭐가 차이가 나죠? 일단 그거에 회의주의랑 다원주의를 좀 구분하신 것 같아요. 네네. 회의주의는 이성적인 활동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쵸. 진리관을 믿고 있지만 그 진리관이 옳은지 회의주의적 관점을 갖는 건 사실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야 그런 거 없어. 결정된 진리라는 거 없고 다 비슷비슷한 거야. 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필연적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의 근거는 제 생각에는 회의주의적 관점에서의 모더니즘은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정해서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리 탐구의 자세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실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과학을 좋아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신념도 갖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진리 탐구의 방법 혹은 그 결과로서의 어떤 결과물이 누구나 다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네. 정말 근본에 도달해 코어에 도달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독실님한테 질문 받다 보면 폭력적이라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놀랍게도 끝내야 됩니다. 벌써 끝내요.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끝내야 돼요. 준비하기만. 아시겠죠? 최 사장님의 패턴을. 얘기했잖아.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뭐지? 시간 너무 없어. 그 댁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 차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칼 마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차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주무시고 그냥 왜 그러십니까? 어쨌든 하시면 안 되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9시 한 25분까지는 끝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걸 정리해야 돼. 네.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했냐면 사례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념 정리를 두 가지를 했어요. 근대성에 대한 개념 정리, 탈근대성, 포스트 모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정도만 좀 받아본 것 같아요. 이걸 토론을 좀 길게 써야 되는데 더 자세한 토론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충격적이다. 어제 이거 여기 다 준비해왔는데 첫 줄 한 줄이 그래서 괜찮아. 막 내리고 한번 해봅시다. 저도 지금 준비한 게 많은데.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 단일한 진리에 대한 논쟁은 지데너비앗의 본질 아닙니까?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15초씩
자신의 견해를 얘기한 다음에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 건 다 하죠, 그죠? 벌써 끝내요? 벌써 끝내요. 그래서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장 결론으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첫 줄 했고, 네. 두 번째 장 원래 결론. 이제 처음과 끝을 하면 끝난 거죠. 그렇죠. 그 근대의 합리주의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요. 사실 우생학도 과학을 잘못 적용했었고요. 합리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저희 그게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태동됐었던 끔찍한 현실들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태동한 건 역사적 상황으로는 저는 이해하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또 우리한테 풍요로움을 안겨줬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더니즘이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에 동의하기 힘드는데 세 가지 정도 형태로 그래요. 첫째는 20세기 초의 합리주의의 선택이 비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주의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600만 명이 죽었어. 어떤 종족 자체가 사라질 뻔했어. 이게 왜 잘못이야? 라고 물어볼 때 이건 분명히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합리주의가 증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능해졌었던 거는요. 모더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먹고는 살만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더니즘이 없었다면 그 산업혁명이라든가 폭력적인 방법이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너무 먹고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생활 패턴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저런 것도 가능하지라는 발언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진보된 형태라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체계를 갖춘 대안을 갖추는 순간 이건 체계가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메타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구조적으로 뭔가 하나의 체계가 돼 있는 대안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이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때려치자 이거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합리주의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1초짜리 얘기를 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래서 전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꽃피우는 시대가 더 좋은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야? 왜 자아분열하신 건가요? 먹고 살만한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니까 내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고 옳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뭐 저도 짧게 얘기하면 좀 이어진 얘기가 돼가지고 이 시점에서 지대너비의 공개방송에서 왜 우리가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다루는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옛날 거거든요. 포스트 모던 요즘에 누가 얘기합니까? 요즘에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논문도 없대요.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근데 왜 우리가 포스트 모던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대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현대에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세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근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극단적인 근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직도 거죠. 대통령이 박정희로 알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너무 인색해.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립을 잡는 거죠. 극혐이다.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근대성을 뿌리 깊게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일탈이 됐든 대안이 됐든 다른 세계가 있다.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진리가 없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한국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는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이는 되게 들어봤는데 정확한 실체가 뭐야 라고 해서 공개방송 때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새해가 다가올 때 새해 목표들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를 전제하고 계시냐면 올해까지 이뤄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 조금 더 나아간 성취를 해야지, 뭐, 가정을 가지실 때 오늘 가정 행복했는데 내년엔 더 행복해야지, 연인 관계면 이 남녀 관계가 좋았으니까 뭐 내년 결혼하던가 더 잘 돼야지, 라고 향상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자기 삶에 대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사고관이 정립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올해까지 일어났던 게 내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정을 들으면 제가 가정 파괴범이 되니까 안 되지만 만약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결혼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럴까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저희는 항상 내 삶이 어떤 진보 방향, 내 삶이 향상되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고 힘들거나 괴로운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설정한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이거를 인생에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갑자기 예기치지 않은 뭐 인생의 불행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꼭 실제적으로 겪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일구고 되게 노력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뭔가 사라지거나 이게 뭔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오히려 자기 삶이 불안하거나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방향성 아니면 지금 가진 거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성적인 개인의 시간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네. 비관적으로 살다 보면 현실은 그거보단 좀 나을 테니까. 비관적이라는 것보다 안정된 자기 울타리를 이렇게 깨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여서 끝날 때 되니까 다 포스트 모던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새해 선물 때 말씀드렸던 예스맨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모던을 막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평소 생각.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반항심으로 막 가득 차 있었어요. 두발 검사하는 것도 너무 싫고 저는 항상 교복이랑 나랑 되게 안 어울리게 보였거든요. 근데 자꾸 교복을 입게 하고 나도 청바지 같은 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근데 그 어떤 폭력의 기억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비합리적인 것들이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뿌리 있게 남아있는 거지? 사람들이 똑똑하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히려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라는 이 기준을 자꾸 세우려고 하게 되고 넌 틀렸으니까 좀 꺼져줄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게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아직 우리 사회가 뭐 전근대 사회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떤 근대성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성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꼰대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게 못 참는 거죠.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비웃기 시작하고 뭐 하나 던질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이 논쟁이라는 게 저는 우리 삶의 태도랑 정말 되게 밀접하게 연결된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패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논의의 장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과연 추구하고 있던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떤 길에 위치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쪽에 오를 수도 있고 반대쪽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포스트 모던에 가깝기 때문에 확정은 안 드려요. 예. 하지만 그거 자체를 고민하고 그게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보는 장소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많이 놓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오히려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논리가 오히려 뜻밖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깊이 있게 다루면 좋았을 텐데 사실 최 사장님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겨울에 우리 뭐 1박 2일 캠프 한번 하자. 그런 혹한기 훈련. 혹한기 훈련.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밤샘 끝장 토론 같은 걸 좀 하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내리고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만해. 시간 없어서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짧은 시간 동안 놀랍게도 모던과 포스트 모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질의응답을 받아야 돼요. 질의응답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면은 퀄리티 좋은 달력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혹시나 달력이 갖고 싶다 그러면 제 다음 책 시민의 교양을 사시면 크레디트가 오니까
책에 곧 나오죠. 시민의 교양. 그렇습니다. 아. 반응이 안 좋네. 사장의 사장의 교양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장의 교양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한 명씩 뽑아야 되는데 아하. 제가 막 뽑을게요. 네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써주신 거죠? 네. 진짜 나 짠 거 아니야? 짠 거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요. 최 사장님 신간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출간이 언제쯤인지 알려주세요. PS 진짜 제목도 네가 같이요. 쓴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진짜야. 맞아. 이거 최 사장님 글씨인데. 아니야. 아니다. 시민의 교양. 원래는 오늘 예약 판매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좀 미뤄져가지고 네. 다음 주 중에 아마 예약 판매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시민의 교양. 뭘 쓰셨나요, 시민의 교양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서 보세요. 자기 거 광고 안 하는. 다음 주에 아, 나온다 네. 이 말씀이세요? 네네. 아. 잘 썼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신 분 기억하고 계시다가 끝날 때 나가시면서 그거 달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기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분도 해당인가요, 설마? 이분은 2개 드립니다. 제대로 된 미스테리 언제쯤 해주시나요?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하실 거예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진리인 거죠. 일단 검열하지 마. 뭐야? 거절해야 될 것 같은데 도희님이 뽑아주세요. 좀 너무 봐주세요. 이상해요. 왜 자꾸만 나와 관련 얘기 나와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사장님을 보면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인문학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양립한다면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 사장인데 인문학에 대한 걸 하니까 네. 사실 이게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자본주의나 인문학이 어떤 내포의 관계거나 아니면 대립하는 관계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양발을 다 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동하고 생활하고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나쁘게 사용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신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개인한테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전부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삶 전체를 장악하면 안 되고 동시에 뭐에 발 담그고 있어야 되냐면은 비효율적인 거, 비생산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인문학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희님이 뽑아보세요. 김도희 뽑아. 내 보기에 내 것만 걸려. 네. 숨 쉬는 놈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매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아쉬운지 좀 더 여유 있는 녹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아셨을 거예요. 왜 저희가 급한지 아시겠죠? 시간이 항상 쫓기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진짜 시간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빨라지죠. 소리가 말소리가. 진짜 내 보면 최 사장님은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진짜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불만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덕실님 오케이. 보통 기독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스탠스를 가졌었던 건 이제 과학 쪽이었었죠. 과학적 반복론이 사실 진리에 제일 가깝다는 거를 취했었고 기독교에 대한 것들도 오늘 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는 거죠.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니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신학 이런 것도 되게 연구는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얘기할 때도 이제 신에게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기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이제 다양한 시각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성경 해석의 다양성 혹은 뭐 성경 해석의 방법론을 갖다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해본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예. 네. 두 분 좋은 말씀 나누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 사장, 김도인, 덕실님, 깡생님에게 지대너비아시란 이 팟캐가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좋은 질문이네. 누가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오케이. 김도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 너무 짜집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말했던 제 개인적인 삶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처음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원래 살던 방식대로 하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 뭐냐면 지대너비앗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권력 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 선배여가지고 일하는 직장의 선배여가지고 그 폭력적인 요구에 제가 거부를 하다 안 돼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 시도가 실제로 제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처음 봤을 때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네네.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살면서 4명의 어떤 동일한 구성원들을 만나서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했을 때도 남들과 공유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매주 이렇게 한다는 게 인생에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공개 방송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생기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뭔가 인생에서 절대 해보지 않는 경험, 특히 뭐 연인 관계시면 항상 헤어져 보시던가 이런 걸 제가 한번 강추드립니다. 네. 독실이는 어때요? 저는 이게 되게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는 많은 그 배우는 계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초반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난 천재들이랑 방송하고 있는 것 같다고. 3명 하는 거 보면서 뭐 이런 걸 다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셋은 자네가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때는 정말 배움 자체가 되게 좋았었다면 사실 방송이 이제 진행되면서 뭘 하게 됐냐면 어쩔 수 없이 자가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하고 싶은 말 이만큼 있어. 사실 컨텐츠 중에서 뭐 기독교 역사, 교회사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거 방송이 안 나가죠. 지금 이거는 나가요. 그걸 다 참고 있어요. 꾹꾹 참고 있으면서 이제는 뭘 배워가냐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삶의 자세, 철학 이런 걸 배우기도 하지만 대중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상처받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배워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직장생활,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사실 나는 악의 없이 던졌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오히려 방송을 하고 이제 그 후기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제 상처가 될까봐 안 보기도 하는데 그거 보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실임의 어떤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저는 이렇게 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전에 안 했던 일에 도전해보고 뭔가 집중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저도 약간 다른 의미에서 독실님이랑 다른 측면에서 약간 덕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되게 몰입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성과물을 막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는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는 유일한 그 이유는 방송 원고 쓰고 할 때 그냥 저 나름대로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 사람들은 놀고 있었지만 나 혼자 이거 원고 쓴다고 계속 어제도 막 새벽 5시까지 있고 이랬었는데 그냥 그 준비하고 뭐 그래서 방송 나갔을 때 좀 반응 안 좋으면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다음에 제대로 해야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 뭔가 창조해내는 과정의 재미가 저를 계속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없었어요. 정말 친구가 한 번 없었어. 슬픈 얘기 하지 마요. 시간 없어요. 없어. 네. 친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신비에 빠지면서 조금만 궁금해. 이 배경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사고부터 시작해 지금 이르기까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계기를 나 스스로 이렇게 마련하게끔 어떤 그 내면의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지대너비를 시작한 다음에 친구 3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더 넓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주시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한테는 해보지 않은 좋은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맞춰야 돼요. 딱 30분이 됐어요. 여기 마지노선인데 집에 가셔야 되니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만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저희가 계속해서 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자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계기를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요하고 있어요. 일을 좀 정리해라. 여기에 좀 투자해라. 제가 계속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오프라인이 됐든 어떤 꿈이 있어. 그 인문학 캠프 혹한기 훈련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 더
더 작은 모임으로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긴 시간 동안 덥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